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비 내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늘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크고 튼튼한 우산이 필요한 날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S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S, 스태그플레이션의 줄임말, 통상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안 하는 겁니다. 오르면 같이 가든가 내리면 같이 내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계은행의 전망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요,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요, 기존에 4.1%에서 2.9%로 크게 내렸습니다. 좀 더 보면요, OECD도 역시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선진국 모임이죠. 세계 물가 상승률이 9%에 육박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전 세계 평균이 이 정도 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원래 한 3%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2.7%로 내렸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정부 자리에 도배를 했다. 최근에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야당은 1차원적인 접근이다, 또 비판을 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금감원이나 공정위 같은 감독기관은 법 집행 역량 발휘하는 게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최근 인선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야당은요, 검찰 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먼저 좀 사진을 좀 봐주세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송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출생, 그리고 사망 연도가 표기돼 있습니다. 이태로 가겠습니다. 이젠 천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이 방송 진행하면서 전국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응용을 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국민 MC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6.25 때 홀로 월남한 실향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사진을 좀 봐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죠? 여기가 어딘가면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줄입니다. 여기 제목이 보면 이제 해외 좀 나가보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세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서 뭔가 좀 벗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얼마 전에는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 일본 국민들이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가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사진이 당분간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상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가 강국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자, 먼저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일면기사 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경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죠. 자, 세계은행,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로 내렸어요. 크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전망하고 많이 달라진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코앞에 온 S의 공포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걸 극복하고자 전 세계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람에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생각했던 경제는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좀 더 보죠.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5개월 만에 성장 전망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7% 정도 성장, 그리고 물가는 4.8%. 그럼 잘 보세요. 경제 성장은 2.7인데 물가는 그거보다 한 2배 가까이 되죠? 그럼 뭐냐면요. 물가를 고려하면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국 기관들, IMF, 한국은행, OECD 등등등 계속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 오르는 거 막기 역부족이고요. 경제 성장 이거 만만치 않다. 끌어올리는 거 너무나 힘들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사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기대를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산업 분야, IT, 그중에서도 반도체거든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최근에 언론에서 반도체 기사 꽤 많이 다루는데요. 그중에 주요한 이 요지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반도체 참 잘한다. 그러나 그 반도체를 연구하고 만들어낼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는 대학의 학생 숫자도 너무 적다. 이겁니다,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한 질책받은 교육부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고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원이 묶여 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리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보죠. 자, 윤 대통령 최근에 반도체 인재 양성 노력을 해야 한다.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국무회의 때요.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도권 정원 규제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요. 며칠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추가적으로 좀 있는데요. 그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 차관이 이런 얘기죠.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이거 늘리기 힘듭니다. 반도체학과 많이 있긴 하지만 정원이 좀 적거든요. 생각보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 이거는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똑바로 일 못하면 각오하세요 수준입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보시죠. 자, 기사 다음 국민일보 기사 있습니다. 대통령 호통 하루 만에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늘린다. 아, 교육부가 또 움직였군요. 그러니까 호통을 받고 경고를 받고 뭔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교육부 예외적으로 정원 규제 풀기로 했다. 일단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교육부 차관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질문받고 한 대답이 있는데 이겁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입학 정원이 순증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설명한 뒤에. 그러자 그렇다. 늘어난다는 소리군요.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박찬환 교수님. 이게 사실은 반도체 학과 정원 너무 부족하다.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게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이 묶여 있어요. 못 늘립니다. 오히려 줄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충돌됐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부나 뭐 관계 당국에서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예. 근데 풀리지 않은 이유가 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을 위해서 예. 수도권의 대학의 증원이 증설되는 거를 80년대부터 막아왔죠. 굉장히 오래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정원제가 등장한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고등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대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정원을 늘릴 경우에 예. 지방대가 죽는다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오. 지방의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예. 대학들이 죽으면 지역의 균형 발전은 또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의 반도체 학과나 첨단 산업학과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인문사회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대로 또 자신들의 어떤 기여도라든지 또는 학문의 영역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정원을 줄여가면서 반도체 학과를 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안에서 소위 말하면은 정원을 기존 학과의 정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거고 또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에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대학 다 죽이려고 하느냐 예.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죠. 예. 이 불만을 다 아우르면서 수도권의 첨단학과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게 숙제인데 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니 손도 못 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지금 손을 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거를 교육부도 갖다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거죠. 예. 수도권의 첨단학과, 전략산업과 관련된 학과에 대해서는 예. 정원 증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서 음. 거기는 특별하게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런데 당장 지방대학이나 예. 이런 데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입학생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게 지금 지방대의 현실인데 수도권의 학생 수 늘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지방의 학생들이 누가 대학을 다니겠냐? 예. 그러면은 지방대 고사 얘기가 나오고 지역의 청년들의 붕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지역에서 누가 공장 세우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결정은 쉽지만 예. 이 뒷마무리를 하는 거, 지역 균형 발전까지 설득하는 작업은 예. 굉장히 오래되는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아마 근데 이 사정을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거는 수도권 정원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하고도 또 관련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잠깐 더 좀 보죠. 여기 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어제 한 설명이에요. 뭔가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한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발표를 하나요? 어떻게 호통이 있고 나서.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일단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입학 정원이 순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증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박찬일 교수님께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수도권 대학 전체 각 대학대 정원을 그냥 다 늘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숫자도 줄어든 상황에서.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대학 정원은 그대로 두고요. 다른 과를 줄여서 한 과를 몰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타겟은 인문사회 계열 학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김성희 평론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상황이요, 그럼.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한 분이 이렇게 욱박을 질러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우리 근데 필요성은 분명히 그럼요. 있는데 지금요. 예. 국가나 예. 전 세계의 어떤 기류를 보면 예. 시류를 보면 가야 할 길이긴 해요. 아, 그러면 이거를 국회 같은 데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계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예. 걸 다 한데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예. 그 방식 이런 걸 좀 잘 어떻게 만드시면서 예.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좀 약간 너무 좀 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반도체 분야를 좀 연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먼저 파악하시고 예. 이게 교육 문제가 굉장히 제가 봐도
중요합니다. 예.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100년 대계를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그 사회가 변하면 그 커리큘럼 그 교과 과정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게 달라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커리큘럼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리고 미래 사회다. 예. 미래 사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STEM이라는 교육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Science, Technology, Mathematics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 수학 이런 그렇죠.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런 커리큘럼을 그 초등학교부터 바꿔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저도 뭐 이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안한 게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미래사회 교육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재점검하고 매년마다 뭐 한 3년마다든 5년마다든 재점검하고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연동시키면서 변해가는 예. 이렇게 어떤 큰 틀을 만드는 쪽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가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그럼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예.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잘 사려 깊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통령으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고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구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복잡한 배경들이 놓여 있거든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거. 뭐 정부가 이런 과제 그리고 국회가 이런 과제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답을 찾겠죠. 이제는요. 자, 다음 기사도 역시 이제 교육과 좀 대학과 관련돼 있는 기사인데요.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오늘 이런 기사들이 좀 꽤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징계 보류, 우세정 서울대 총장의 교육부가 경징계를 요구했다. 근데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서울대 교수예요. 지금 현재. 근데 뭔가 징계를 하라는데 이걸 서울대가 그동안 뭐 미적거렸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장을 징계하라 이겁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래 좀 보죠.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가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김병민 위원장. 네. 감사는 지난해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군요. 그리고 통보는 지난달이에요. 그러면은 대선이 끝난 뒤군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군요. 묘한데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예. 것처럼 감사가 지난해에 진행이 됐고요. 예. 또 조국 전 장관 하면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게 딸인 조민 씨에 관련된 일이고 예.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등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 부분 큰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결정됐던 일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가 된 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혹은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꺼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기조를 내세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과거에 진행됐던 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결과를 뒤바꿔서 서울대학교에 뒤늦게 통보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직까지도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럼 서울대는 서울대도 아직 1심 기다리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징계를 미루고 예. 있는 건데 이미 그 시작이 됐던 공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다 끝난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크게 이제 공론화 과정들이 이미 충분히 거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왜 법원에서는 판단을 미적지근하게 미루고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결국은 입시에 관한 공정성 문제를 귀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수시 모집이냐 정시 모집이냐의 비율을 확대 줄이는 내용을 두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난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런 교육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얘기를 예. 했습니다만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굉장히 예민한 교육부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인재 증설, 여기는 반도체 등 첨단 미래 그렇습니다.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연일 뉴스를 보면 볼 수 있는 게 AI,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지만 예. 우리 대학이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들을 통렬하게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교육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언급 이전에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숙성된 내용이고요. 예. 이 중요성들을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교육부가 좀 해법과 방향을 빠르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발언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기사 있습니다. 뭐 첫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리고 대학에 관한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식.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미국 방식일까요? 미국에선 그렇게 한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지금요. 자, 이 키워드가 왜 나왔는지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요 발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군요.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는데 그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리고 검찰 출신인 강수진 카드는 접었다. 왜냐면요.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하다 이런 소리 있었는데 이게 좀 이제는 불발됐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어떤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이런 기사고요. 아래로 좀 가겠습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선 거버먼트 어토니가 정관계 진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거버먼트 어토니, 이게 영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법률가, 그럼 검사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민변이 국가 권력 기관인가? 전 정부가 했으니 나도 할래 이런 식인가?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가 나온 어제 출근길 발언이 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로 다뤄지죠. 그리고 야당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 역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요, 능력이 있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앉힌 거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도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이런 또 반발하는 반응도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일단 여러 가지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민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 때도 민변이 청와대나 내각 뭐 주요 자리에 많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근데 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문제 삼는가?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전 정권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으로 좀 들리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다. 그건 예. 사실이죠. 예. 뭐 청와대나 주요 기관들, 예. 뭐 장관들 민변 출신. 근데 민변은 시민단체거든요. 일반인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 많은. 예.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검사 출신들이 주요 자리에 다 간다. 그거는 정권 교체하라는 거는 민변 출신을 검사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폭넓게 이
인재를 구해가지고 예. 국가를 진짜 중용 지도, 합리적인 선에서 내각도 인선하고 예. 끌고 가라는 얘기지 저렇게 민병과 대척점에서 검사를 하라 이 뜻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정권 교체도 됐잖아요. 정권 교체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 출신이다.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예. 미국에는 뭐 정부 법률 대리인이 주요 보직에 다 간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은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가고 예. 변호사 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일종의 자격증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수월하죠. 수월하죠. 예. 굉장히 쉽고 우리는 검사가 한 2천여 명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요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검사 중에서도 또 특수부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예. 저는 세 가지 약점이 있다고 봐요. 예. 하나는 2천여 명이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똘똘 뭉칩니다. 예. 그리고 검사는 피의자를 다루다 보니까 세상 일을 선과 악으로 봅니다.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의자 뭐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를 주로 봐요. 예. 검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 되는 거죠.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그렇죠. 보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과거만 보는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있어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금융감독원하고 공정거래위는 규제감독기관이다 했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 민간인 회사예요. 기관이라고 그래요. 금융은행원이 어떻게 보면 기관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앨런 그린스펀이 예. 옛날 그 미국 앨런 그린스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활을 못하게 한다. 우리가 IMF 당하고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예. 게 다 우리가 금융을 몰라서 관치금융의 후유증이라고 좀 봐요.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진흥원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규제감독기관으로 해서 예. 저렇게 검사 출신이 라임 옵티버스 다시 보겠다. 예. 물론 뭐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예. 세계에서 최고 후지다는 얘기 들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이 청와대 경제수석 하는 사람이 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 지분이요 14%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50%예요.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은행을 기관으로 봅니다. 정부 기관으로 투자 은행으로 안 봐요. 그런데 또 검사 출신이 가서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겠다. 예.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발상으로 좀 바꿔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 교수님, 이 대목 좀 다시 한번 좀 보죠. 거버먼트 어토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정부에서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거겠죠? 정관계 진출,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접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축구 잘하는 선수가 예. 축구 잘하는 감독이 됩니까? 아, 흥행하는 배우가 흥행하는 감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예. 그러면 꼭 법치를 해야 됩니까? 즉 법치는 정치와 다릅니다. 예. 정치는 법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예. 법치가 정치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뭐 국민들이 예. 법 맨날 편법하고 불법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치는 법치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치가 할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치가 정치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게 들려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인사, 뭐 법무 예. 이걸 넘어서서 뭐 국정원, 그다음에 총리실, 이제는 금융까지 법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그게 법치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대통령의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법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지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거기에 문제가 많았어. 법을 잘 안 지켰어. 그러면
그건 일회성이어야 되고 특수한 사례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영역이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고 지금 차관급, 비서관급 이상이 벌써 12명의 검사 출신이 들어갔습니다. 예. 과거에 단일 기관, 단일 직종, 단일 권력기관 출신이 예. 이렇게 소위 주요 보직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예. 어떤 쓴소리, 예. 비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서로들 잘 아는 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민변 출신들이 그러다가 문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출신들은 더 오죽합니까? 민변은 그나마 서로의 어떤 선후배 기수도 없어요. 근데 검찰은 그런 기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예. 정치를 대체하는 법치가 정치를 대체해서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 주요 인사들이 너무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이거는 어떤 소위 말하면 예. 다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될 측면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직, 그러니까 뭐 정부 하는 일 중에 뭐 주요와 주요 아닌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이 통상적으로 주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정 어떤 출신들이 많이 가고 있다. 지금 이 관점 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시작이 된 부분도요. 기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뭐 같은 내용을 좀 큰 제목으로 달고 있네요. 뭐 거버먼트 어토니,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법 중시 마인드, 뭐 법대로 마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는 사실은 기자들 질문을 받고 최근에 어떤 언론이나 정치권의 비판을 반박한 셈이에요. 어제는 강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에선 흔한 사례라고 이걸 좀 강조했죠. 이런 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법치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했는데 미국에선 흔한 사례다. 이 부분을 좀 부각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선 또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어떤 정부 기관과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좀 꺼낸 적이 꽤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장을 둬서요.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제 미국을 네. 거론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도 미국을 조금 안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 좀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저는 예. 이제 미국에서 총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예. 사회에도 그 시스템에도 좀 이렇게 인발부가 돼 있던 예.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직역은 직위분류제라고 해가지고 예. 모든 직위가 그거에 맞는 자격이 존재해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격들에 맞는 거를 다 갖춰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기본이죠, 기본. 예. 기본.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토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 어토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 What kind of 어토니냐, 너 어떤 어토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통상 영어 단어 어토니가 검사를 뜻하는 그렇죠. 걸로는 일단 들리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어토니가 예. 검사인 거는 어토니 at law. 그러니까 어토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인 거예요, 법조인. 법조인. 그러니까 로여라고도 하고 예. 어토니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예. 근데 미국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서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예. 그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예. 그런 역사 속에서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기본이 된 거고요. 공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직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을 다 정해놓고 예. 그런 걸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융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금융과 관련된 뭐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든가 뭐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수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직위분리제를 해야 맞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는 가려면. 그런 걸 아직 안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시 한번 통과하면 평생이 그러니까 그 연공 서열에서 쭉쭉쭉 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견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투명성이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직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든지 그 기록을 국민들이 다 요구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예. 거의 거부됩니다. 아. 근데 미국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한 정보를 제가 학생 시절에 요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법무부 장관실에서 직접 전화가 옵니다. 너 이 자료 왜 요구했어? 예. 그래서 저 학생인데 연구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법무부 장관실에서 직접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거 학문을 위해서만 쓴다라고 네가 약속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보를 어떤 개인들한테도 예.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총괄을 하는 데가 법무부 장관실이에요. 예. 그래서 행정의 각 부처들이 이 행정정보 공개를 안 하면 법무부 장관실에서 다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명성, 감시 시스템 이런 게 좀 갖춰져 있는 예, 상황이라는 그런 게 거네요.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 어떤 엽관제나 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지. 예. 우리나라의 뭐 역사와 문화적 토양 이런 아. 거를 보면 그렇게 그냥 한 집단이 모든 걸 다 하고 이럴 수 있는 역사적 토양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저는 이런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많은 신문들 이 사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요 발언을 다룬 이 기사들이 되게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간을 많이 담고 있어요. 반면에 조금 다른 배경에서 보고 있는 기사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 이제는 금감원장이 됐죠. 자, 어제 이제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거 다시 살펴보다. 이거 그동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논란이 됐던 이 펀드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좀 더 보면은요. 금융사건 재조사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럼. 그리고 윤 당선인 때 금감원 등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다. 감독 기능 제대로 수행 못했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밑줄로 좀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공정위에 대해서 공정위원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검사 출신이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공정위에 대해서 사건을 계속 붙들고만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검찰의 사건을 던지는 조직이다. 대단한 혹평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요. 금감원에 대해선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났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보겠다. 그래서 검사 출신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자, 김병민 위원장. 예. 일단 금감원 공정위에 대해서 그동안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사의 배경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금감원의 문제 그리고 라임 예. 옵티머스 사태로 엄청난 대한민국의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아닙니까? 굉장한 지적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수사 끝에 드러나 있는 정계 인사들이 어디까지 드러나는가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예. 오히려 이쪽 분야에서 범죄가 활기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이런 비판적 인식들이 상당하죠.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짧지만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원장도 예.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고려해볼 만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볼 만한 인사다. 이걸 무조건 비판할 거나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예. 너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권에 포진돼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동일시 엮어서 금감원장과 지금 공정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정말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보낸 것까지 같이 싸잡아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 이런 방식으로 이복형 금감원장 등 새롭게 뭔가 판을 바꾸는 인사들이 진행됐는가를 고민해 보면 예. 지난 정권 속에서 정상적인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새로운 반론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사들도 상당합니다. 결국은 이런 금융 소비자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던 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인사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내부에 그리고 이 법률적인 부분들과 관계없는 데까지 너무 예. 특정 인사들이 확장되는 것들에 예. 대한 견제의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 아침의 목소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출근길에 아무리 불편한 이슈들이라도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매일 질문을 답하는 받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식 예. 어터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소통하려고 그리고 그 소통을 예. 통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니만큼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정 국면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도 뭔가 이제 반론하시겠는데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규제를 예. 뭐 이렇게 감독하고 징계하고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돼요. 규제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을 때 그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규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금융이 굉장히 첨단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감시, 감독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시각만 가지면 국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보내서 개혁을 하고 싶고 거기를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 뭐 감사관이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감사원에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거나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 여당 내 반응을 좀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뭐 여당 내도 목소리가 조금 갈리긴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군요. 딱 금감원장까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 편중에 여당 내에서 일단 우려한 목소리가 있다. 반면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거로 통하는 뭐 윤핵관이라고 할까요? 친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외부 인사 수혈해서 개혁하려는 거다.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은. 이 얘기 좀 해보죠. 유영걸 전 대표님. 네. 지금 전 관심 있는 주요 보직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남았어요. 거기 검찰 출신 한 분이 거론됐는데 이제 아니라고 이제 뭔가 확인된 상황인데 여기에 여전히 검찰 출신이 갈 수 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자리도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냐 뭐 또 나옵니까? 그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상당한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사 출신 측근 강수진 뭐 변호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분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얘기 나왔다가 이제 그건 좀 약간 좀 사그라들었어요 지금. 네. 다른 인물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예. 가지 인물은 나오지만 예. 검사 출신을 중용하려는 게 과거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가 전속 고발권 제도가 있거든요. 예. 검찰이 아무리 혐의를 갖고 있어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해주면 검찰이 기소를 못 해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정위만 갖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걸려도 공정위 로비만 잘하면 공정에서 끝까지 들고 있다가 시효 며칠 전에 고발을 하면은 검찰 수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검찰에서 그동안에 분노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법무부하고 연방위원회 역할 중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는 연방위원회 역할만 했지 법무부 역할은 거의 안 했고 특히 예. 반독점 업무나 이런 거는 거의 선을 놨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뭐 간다는 건 뭐 좀 이해는 하지만은 왜 하필이면 검사냐 이거죠. 여러 가지 저는 과거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했던 김상조 위원장 예. 그분이 어느
회의에서 늦게 오면서 이유를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 기업인들 혼내주느라고 내가 늦게 왔다고. 네. 지금 검사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하면은 예. 서로 검사하고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뭐 눈만 깜짝 안 해도 고발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검사는 죄인만 보이거든요. 예. 저희 기자 출신들은 기사거리만 보입니다. 의사는요 환자만 보이고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그 보이는 예.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은 중용한다는 거 저는 이해는 하지만 왜 다 검사만 하냐? 사람이 3대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또 하나 착각, 우리는 다르다. 예. 세 번째 착각, 이번엔 다르다. 인간은 착각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고소영 내각 이명박 대통령 예. 때 또 그때 뭐 만사 형통 이상도 예. 형이 다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캠코더 인사. 예. 이거 검사 인사도 또 그런 후유증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번엔 다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군불대기입니다.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분위기를 잠들 때 이런 표현 써. 군불을 떼고 있다. 살살 지금요. 어떤 기사에서 이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러자 이거 사면 혹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사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죠. 국민의힘도 특별사면 군불대기. 그러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말할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이른바 친윤, 윤핵관 꼽히는 분이죠.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렇게 통하는 분인데 통합위에 MB 사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 선을 그은 걸까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호의 몸이 되셨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소위 이명박 측근들이 많은 기여를 했죠.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김상일 평론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MB 네. 사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찬반 뭐 이게 의견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심각한 민생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집권 세력이. 예. 특히.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언급할 때 아니다. 지금. 네네. 예. 그래서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면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또 부담을 갖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 측면으로 비춰지지 않나 싶은데요.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김경수 지사와 동반 사면 그렇습니다. 얘기를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더 화제, 뉴스가 커지면서 예.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고 스피커에 대고 말을 키우는 순간 오히려 그 사면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더 꼬여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사면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지병이 악화되는 건강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건강 문제를 좀 지켜보면서 워낙이나 고령이기 때문에 예. 전직 대통령 석방 이후에 이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여론들도 일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국민적 여론이 결국 최종적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어지니만큼 나머지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서 뒤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아마 여론을 좀 의식할 텐데 윤 전 대표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 검찰 수원지검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저는 뭐 81세고 당뇨도 있고 지병이 있다 하니 예. 형 집행정지가 웬만하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형은 일단 집행정지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사면은 8월 15일 날 광복절이거든요. 예. 그런 정도에 좀 풀어주는 게 사면해 주는 게 어떠냐. 아. 예,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다는 게 우리나라 12 선진국으로서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이죠. 물론 뭐 죄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엊그저께도 왜 윤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질문 법대로 하면 있었어요. 된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한마디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법대로 하면 되긴 하지만 국민 통합과 화합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국민 가슴이 좀 따뜻해지겠어요. 그럼 뒷부분에 방점이 두어졌을 그렇죠. 텐데요. 그래서 좀 끌어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끌어안고 이명박 대통령도 끌어안고 예. 다 끌어안아서 이제 진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청군 홍군으로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불식하고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되려면 저는 사면해야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찬반 의견이 갈리겠죠. 그리고 뭐 여야의 의견도 갈릴 수 있고 또 그 당 안에서 또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겠죠. 특히 여론을 좀 주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육모방망입니다. 정치권 소식인데 왜 이게 나온 거죠? 육모방망이는 과거에 포졸들이 들고 다니면서 뭐 진압할 때 쓰던 그런 거 아닙니까? 무기? 근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기사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발언한 게 소개돼 있는데 먼저 정진석,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죠, 지금요.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평소 말할 때 누가 이렇게 되면 이거 싸우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반응이 개소리로 보는 겁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옆에 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선배 소리 할 거면 대표도 나이 순으로 뽑자. 요 분위기는요, 거의 멱살만 안 잡았지 아마 대면했다면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서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어요. 좀 더 보죠. 아래에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국민의힘 내분. 여기 보면 그런 만용은 어디서 나오나? 먼저 때려놓고 적반하장이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선거 끝나자마자 이거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겼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뭐 이런 반응이에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뭔가 서로들 공격하는 발언들이 있죠. 이준석, 지방선거 때 충남 공천 뭐 압력 이런 거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탁 던져요. 그러자 정진석, 선배 우려를 역시 또 이 얘기 나오는데 또 이 얘기 또 있습니다. 이거 자꾸 쓰면 안 좋은 표현인데 지금 이거요.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에 오늘 오후에 이제 귀국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 요걸 사진을 올려요. 요건데요. 요거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따로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로 보면 약간 나무로 만든 건데 모양은 철퇴같이 생겼죠. 근데 이 사진을 이준석 대표가 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걸 줬다. 육모방망이. 근데 이 육모방망이라는 단어가 좀 심상치는 않아요, 지금. 굳이 이런 걸 올린 거에 선물을 받은 건데 이거를 올렸어요, 지금. 자, 그럼요.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발언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 개혁, 변화 예.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그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예. 이게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성. 네? 구성. 혁신이 구성. 위원들 구성이랄지 그 정도 역할이랄지. 일단 두 분이 나오는데 예. 일단은 다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벌써 꽤 지난 얘기인데 저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를 의식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사진을 올리면서 뭐 육모방망이 비슷한 거 이걸 굳이 설명을 합니다. 오해일까요? 아니면 의도한 걸까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박장한 교수님. 네. 일단 이 갈등이 시작된 전선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지고 처음에 뭐가 얘기됐다가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거 가지고 또 있다가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계속 전선이 확대가 됐어요. 이 정도면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꼽히신 분과 이준석 대표 같이 못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예고된 충돌이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예. 리더십, 주도권 다툼이 있을 거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 충돌이 계획된 충돌이냐 아니면 우연한 충돌이냐가 저는 핵심 관건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 원래는 그냥 한 소리 하고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감정 싸움으로 하다가 보니까 확전된 거라면 잘 봉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이 24일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당 윤리위원회. 그렇죠. 예. 자, 이 징계를 앞두고 지금 일부러 우크라이나 소위 정의와 혁신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내려서 예. 뭔가 징계 이후에 당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는 의도된 충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 이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큰 내용과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예. 이게 우발된 충돌인지 아니면은 우발적 충돌인지 아니면 계획된 충돌인지가 앞으로 사건의 어떤 그 파장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 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 지금 이런 충돌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럴까라는 걸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2024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공천 당시 어떤 주도권, 영향력, 뭐 공천권 이걸 둘러싼 싸움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2024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24년이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년도 6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지도부를 통해서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의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통상적인 상식범주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우려들이 일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젊은 층들에게 호소하는 매력을 발산했다,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이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이대남과 이대녀에 대한 이 갈라치기 등에 대한 문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런 지적도 받았어요. 플러스 알파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기간에 한 2번 정도 집을 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예. 불안정한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이 아직은 좀 내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면서부터 이 문제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서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잘 듣고 예. 그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의 얘기를 듣는 내용보다 국내 정치 이슈가 더 많이 쏠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쏟아질 때마다 바로 즉각 SNS에서 반박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국민들과 시민들을 같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냐. 몸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과 귀는 국내 정치에 쏠려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같이 함께 공존하게 되거든요. 예.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건 지난 지방선거 바로 얼마 전에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예. 그 와중에 떨어진 낙선자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겠죠. 200표, 300표, 예. 100표짜로 떨어진 사람들 전화하고 같이 함께 위로하는 모습들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낙선하고 나서 당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당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당에 필요한 지점이고요. 예. 지선이 끝나고 압도적인 승리를 국민들이 거머쥐게 됐다면 정권 교체 이후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일은 혁신 이전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예. 대해서 성과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국민적 목소리와 당의 목소리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응답해 나가게 된다면 이런 갈등의 요소들은 상존할 이유가 없는데 예. 자꾸만 싸움을 위한 싸움을 서로 전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이거 이제 모두 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새겨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보이고 그 반응이 보이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감정선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이미 서로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철퇴입니까? 뭡니까? 이건 나무로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게. 이 사진까지 올리면서 또 논란이 커졌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명 기사 때는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역시 뭐 추모하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 MC 천상의 무대로 떠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년 95입니다. 코로나 확진 뒤에 체력이 급속히 악화됐다. 좀 약해졌다는 거죠. 자, 희극인 장이고요. 금관 문화 훈장 추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뭔가 좀 추모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관련 영상, 뭐 추모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전국 신나게 저 웃기는 일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랬잖아. 좋은 친구, 좋은 이유,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모든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그런 상징적 그런 가치가 워낙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른이지만은 이렇게 친구처럼 후배들 그 격려와 그들의 그 손을 많이 잡아주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라디오 생방을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하실 것 같다고. 저도 참 그 말에 동의하고요. 자,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전국 노래자랑으로 국민 MC가 됐다. 그걸 시작한 거는 61살, 61세였다. 이것도 뭐 많이 알려졌지만 다시 한번 놀랍군요. 6.25 와중에 남하에서 악극단에 입단했고 가로수를 누비며 진행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진행하면서 크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 많은 기억이 좀 나시죠? 네, 많이 기억이 나고요. 예. 네, 송혜 어르신은 제가 지하철에서도 2번 뵀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매봉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항상 봉지에 예. 붕어빵 같은 거 들고 약간 알딸딸한 상태. 아주 취한 상태는 아니고 약간 몇 잔 하신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어요, 지하철. 네, 그래서 예.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던 생각이 나는데 예. 올해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데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어령
그 장관 전 장관님, 예. 또 시인 김지하 씨, 아. 또 영화배우 강수연 씨 너무 예, 좋은 분들이 하늘로 떠나셨는데 송해 선생님한테 정말 배운 거는 저는 인생은 대기만성이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분 책 보면은 남산 바위에서 투신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하도 안 풀려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 떠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남대교인가요? 그래서 안 풀리다가 61세에 전국 노래자랑 좋아하면서 34년을 한 진행했죠. 일요일 밤마다 낮에 들리는. 통상이면 은퇴할 나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래서 대기만성. 우리가 진짜 베이비 부모들 진짜 뭐 일찍 은퇴했다고 다 낙심하는데 용기를 준 거죠. 그리고 항상 낮은 곳으로 또 없는 사람들. 예. 2,500원짜리 해장국 드시고 저렇게 예. 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전국 노래자랑 34년에도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 하셨다는 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존경할 만한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어떤 뭐 추모의 말씀 좀 해주시죠. 어렸을 때 예, 예. TV가 나오고 그 TV 앞에 앉으면 제일 보고 싶었던 프로가 웃으면 복이 와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송혜 선생님하고 뭐 구봉서, 배삼룡 이런 분들 예, 예. 나오셔가지고 웃기시고 이렇게 웃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좋은 거는 남한테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예.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아. 항상 본인이 항상 낮추면서 그리고 본인을 무너뜨리면서 예. 상대방을 빛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예. 그리고 제가 그 대중문화예술에서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이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 그런 분이셨는데 예. 어쨌든 그 별세하시기 전에 예. 본인의 고향 예. 뭐 그 황해도 재령에서 전국 노래장을 예. 꼭 한번 하시고 싶다 그랬는데 그것을 못 이루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